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8시 뉴스는 최근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의 방문으로 관심이 커진 아랍에미리트 원전과 관련해서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국정원이 이명박 정부 때 수주했던 아랍에미리트 원전과 관련해서 이면 계약이 있었는지 조사한 걸로 S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핵 폐기물과 폐연료봉의 국내 처리 문제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검찰이 최근 수사 과정에서 관련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먼저 박상진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지난달 전 국정원 간부 A씨로부터 한 문서 파일을 압수했습니다. A씨는 박근혜 정부의 초대 국정원장인 남재준 전 원장의 최측근으로 남 전 원장이 지시한 내용을 받아 적은 뒤 파일로 정리를 해뒀는데 이 파일을 검찰이 확보한 겁니다. 그런데 문서 파일 가운데 남 전 원장이 취임한 직후인 지난 2013년 4월 초 청와대로부터 아랍에미리트 원전과 관련한 확인 요청을 받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수주했던 아랍에미리트 원전 계약 당시 이면 계약이 있었는지 여부를 알아봐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원전 수주의 조건으로 핵 폐기물과 폐연료봉을 국내로 반입하기로 했다는 의혹이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핵기술 이전을 미국이 반대해 조기 착공이 곤란하다는 내용도 확인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남 전 원장은 김장수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으로부터 이런 확인 요청을 받은 뒤 구속된 장호중 전 감찰실장에게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국정원의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와 청와대의 결과를 보고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0년 4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아랍에미리트 원전 핵 폐기물을 국내로 들여와 처리하기로 한 이면 계약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원전 핵 폐기물 처리 책임은 주계약자인 한전이 맡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아닙니다. 이 원전 핵 폐기물 처리는 UAE 측이 전적으로 맡도록 되어 있고요. 정부의 부인에도 한동안 똑같은 의혹 제기가 이어졌지만 아랍에미리트 원전의 계약 주체인 한국전력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확보한 문건에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 직후인 2013년 4월 국정원을 통해 이면 계약 여부를 확인했던 사실이 기록돼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도 이명박 정부의 설명을 믿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문건에는 핵 폐기물 한국 반입, 사용 후 연료봉 한국 보관, 이면 계약 조건 수주라고 적혀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면 계약이 사실이라면 폐연료봉 재처리 시설이 없고 보관 공간도 포화 상태에 다다른 우리나라로선 상당한 부담을 떠안은 셈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원전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상황에 검찰이 관련 문건을 확보한 만큼 이면 계약의 실체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지난 9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할 당시 서동구 국정원 1차장이 동행했습니다. 당초 동행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던 청와대는 동행 배경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자 뒤늦게 정보교류 차원이라는 모호한 설명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원전 수주 과정의 국정원 관여 정황이 박근혜 정부 당시 포착됐던 것으로 알려진 만큼 서동구 차장의 동행에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2013년 3월 취임 직후 국정원이 계약 과정이 공개되지 않은 부분에서 모종의 역할을 한 사실을 확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이면 계약의 존재 여부도 국정원이 가장 잘 알 것으로 보고 내부 감찰 조사를 지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남 전 원장에게 이면 계약 여부에 대한 진상 파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김장수 전 안보실장은 SBS와의 통화에서 이면 계약 진상 파악 지시는 기억나지 않는다,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전 국정원 간부 A씨는 문건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정확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2009년 12월 원전 수출을 계약하기 전 김태영 국방장관은 아랍에미리트를 2차례 방문해 군사교류협력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UAE 측에서 여러 가지 군에서의 좀 협조나 이런 거를 희망을 했습니다. 이런 포괄적인 그런 거를 제가 스펙트럼을 제시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UAE 측에서는 굉장히 만족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듬해 6월 국방부는 정비와 군사훈련 노하우를 아랍에미리트에 전수할 육해공군 예비역을 모집했지만 지원 인력 부족 등으로 파견이 보류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 다시 아랍에미리트 비행훈련센터 설립 계획을 세웠습니다. 굉장히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브로커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한국 쪽하고 이렇게 접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엔 인력이 뿌려져 파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 3월 사업은 취소됐습니다. 2013년 3월 그 시기쯤 돼가지고 특별한 설명 없이 모든 것들이 종결됐다, 끝났다. 그 연락을 받고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의 원전 수출에 대한 의혹을 들여다보면서 원전 수출의 대가로 보이는 군사 협력에도 선을 그은 걸로 보입니다. 아랍에미리트로서는 우리나라와 군사 협력을 맺은 뒤 국산 무기 수입을 30배나 늘려간 상황. 군 관계자는 우리가 군 지원 약속은 어기고 돈만 벌어간 셈이어서 아랍에미리트의 감정이 단단히 상했었다고 말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예, 12월 28일 목요일 무려 2년 전에, 정확하게 2년 전에 박근혜의 한일 위안부 합의 일방적인 발표가 있었던 그런 날이기도 하고요. 자, 2년 동안 그 빡침을 간직하고 아직까지 방송을 하고 계신 우리 신비님.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시고요. 감기 때문에 죽겠어요. 빡친 신비? 감기 걸린 신비. 참. 짱돌로도 안 되더만, 감기는. 짱돌을 갈아 마셔야지. 짱돌을 그냥 갈아 마시는 게 아니고요. 소주에다가 고춧가루를 타가지고. 그렇게 먹어야 떨어지는. 아니지, 너 감기야? 이리 와. 짱돌로 막 조사버리면 돼. 너 감기? 이리 와. 막 조사면 돼. 네. 나는 저번에 이런 황당함이 참 컸어요. 자, 명정님. 안녕하세요. 유명정입니다. 예, 어서 오시고. 자, 우리 마차님도.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요즘 새날 달력 포장하느라 힘드시죠? 네, 그런데 오늘 또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어떤 분께서 21,000원 입금하셔야 되는데 0을 하나 더 붙이셔서 21만 원을 입금하시는. 아, 그거 신비 주라고 이렇게 썼을 거예요. 아마 나머지는 신비 줘 이렇게 삽입. 그래서 깜짝 놀라서 바로 연락드리고 나머지 금액을 돌려드렸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근데 동그라미 3개를 더 쳤어요. 끔찍하다 진짜. 아유. 또 어떤 분한테는 그게 생활비 보통 이제 여기 후원이나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어떤 생활비 기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21,000원 보낼 거를 21만 원 보냈다고 하면은 이분은 최소한 한 3, 4일은 굶으셔야 돼요. 이분은 굉장히 부자네. 10만 원 이상 통장에 있다는 게 대단한 겁니다. 아, 제가 전화 드릴 때까지 모르고 계셨더라고요. 이런 게 있어. 그게 손떨림 현상이라고 우리 그 시민의 눈에서 한참 문제 제기했던 거 있잖아요. 손떨림 현상. 공 하나 더 치는 거. 근데 요즘에는요, 글자를 치시지 말고요. 송금할 때 10,000원 단위, 10만 원 단위 이걸 여러 번 누르면서 하는 게 있어요. 10만 원 4개 누르면 40만 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쓰시는 건 어떨까 한번 알려드려보고. 자, 어쨌건 오늘도 재밌게, 즐겁게, 많은 분들이 그러십니다. 신비님 나오는 방송이 제일 재밌다. 예. 아, 그래요? 재미는 있죠. 제가 재밌는 사람이 아닌데. 오늘은 좀 그 목소리가 이상하더라도 봐주세요. 예. 아, 그리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마차님, 야수님, 뭐 명정님 이런 분들만 달력 포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늦어져요. 왜냐하면 양이 많아서. 많은 분들 양해 바라고요. 저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편집을 해야 되거든요. 자, 출발하겠습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자, 아주 중요한 뉴스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뉴스예요. 어쩌면 몇십 년 후에는 한민족이 지구상에 사라질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진짜로 결혼들을 안 해요. 아이도 안 낳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에게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문 대통령이 최근에 뭐 국무회의나 수보에서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해요. 젊은 사람들이 결혼 안 하겠다, 아이 안 낳겠다 이런 분위기로 가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10월 달에 혼인 건수가 있잖아요. 월별 통계를 작성한 게 2001년도부터래요. 근데 그 기준으로 했을 때 이번 10월이 가장 적었답니다. 17,400건.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인데 그게 가장 적었고요.
지난해 10월과 비교해서도 20% 정도 감소했고. 20%면 되게 큰 그럼요. 건데. 예. 내년은 더 심할 겁니다. 이게 그냥 3-4% 빠지는 것도 심하게 빠진 거거든요. 20% 빠졌다고 하면은 결혼을 정말 안 한다는 게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도 주위에 보면은 뭐 다녀오신 분들 말고 아예 안 가신 분 중에 대표적으로 야수님 이런 분들 있잖아요. 우리 패널들 중에 결혼 안 하고 지금도 이렇게 총각으로는 또는 처녀로 계시는 분도 있잖아요.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손해 마이너스 1 하나만 낳거나 저 같은 경우 우리 곰피디도 하나밖에 안 낳죠. 네, 그러니까 손해 보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말이에요. 이게 기사가 좀 잘못됐습니다. 요즘 방송들이 생각 없이 쓰는데 아이 안 낳고 결혼도 안 하는 한국이 아니에요. 아이도 못 낳고 결혼도 못 하는 한국이야죠. 이해가시죠? 그렇죠. 예. 하고 싶은데 못 하는 못 거잖아요. 하는 겁니다. 사실. 안 하고 싶은 게 아닌 거죠. 그리고 꼭 결혼을 해야만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이것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렇죠. 게 결혼하지 않아도 사실혼 아니면은 동거 예. 이런 뭐 프랑스처럼 팍스라고 하는데 그 정도만 유지를 하더라도 사실상 법적 가족으로 인정을 해주고 아이를 낳고 사는데 문제 없도록 그렇게만 해주면은 훨씬 출산율이 더 낮지 않을까. 제 여사친도 한 명 있는데 그분은 결혼 안 하고 아이만 낳았어요. 결혼하기에는 너무 두 가족을 차리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자기 능력껏 되는 만큼 아이만 하나 낳아서 키워요. 잘 키웁니다. 사실 이 결혼과 출산율의 문제는 이게 시대가 변해가면서 어쩔 수 없이 변해가는 양상이기는 해요. 어떻게 개인의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시대로 이제는 접어들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기는 해야 돼요.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먼 훗날 정말 그 인구 절벽이 심해져서 사회에서 노동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생산적으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인구가 너무 적으면 복지도 할 수가 없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런다고 봤을 때 사실 정부나 국가의 기본적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런 결혼을 늘리고 출산율을 늘리고 할 것인가는 굉장히 심각한 고민사항인데요. 사실 지난 9년 동안은 땜빵 처방, 그냥 생색내기 처방 외에는 없었다고 봐요. 가장 심각하게 출산율과 결혼율을 결정짓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크게 뭉뚱그려서 보면 복지거든요. 안정된 일자리, 그리고 주거 공간을 부담 없이 만들어낼 수 있는 주거, 주택에 대한 문제, 그리고 교육에 관한 문제. 이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 물론 한꺼번에 치솟지는 않아요. 이게 10년, 20년 단위로 장기적인 과제로 이거는 서서히 변하는 것이라 이 세 가지 문제만 확실하게 결정이 되더라도 출산율과 결혼율은 같이 더불어서 올라갈 거라고 봐요. 거기에 더해서 중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정책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경력 단절의 문제, 여성 노동자들의 엄마가 되고 나서의 경력 단절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전체 사회 시스템이 변해가야만이 이것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오케이, 동의하고 어쨌든 노동 문제가 나왔는데 환경을 보면 2016년 기준의 임금 노동자가 1967만 명 정도 있는데 이 정도 정규직이 1318만 3천 명 정도 되고요. 나머지 이제 한 600만이 비정규직. 이거는 노동부 통계인데요. 이건 거짓말입니다. 제가 볼 땐 1000만이 넘어갔어요, 비정규직이. 근데 비정규직이 1000만 시대에 당연하게 지금 출산율을 보면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것과 혼인 비율을 보면 혼인 건수가 지금 2016년에 28만 2천 건이었어요. 가장 정점을 이루었던 게 2007년도 34만 4천 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전부 다 하향 곡선을 내리고 있었죠. 근데 이 시기에 비정규직이 급증한 시기예요. 그래서 비정규직 아까 우리 명종 씨가 얘기한 그 부분에 100% 지금 동의를 하는 것이고요.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이 결혼과 출산율의 차이가 있는데 출산율이 지금 2016년도 40만 명밖에 태어나지가 않았어요. 그죠? 그럼 15년도에 43만 명밖에 안 돼요. 13년을 거슬러 가면 43만 6천 명이죠. 가장 정점을 이뤘던 게 2007년도 아까 결혼 건수 높다고 했죠. 2007년도에 결혼 건수가 34만 4천 명이었단 말이죠. 그때 출생아 수가 49만 3천 명이었단 말이에요. 결혼율과 출산율이 비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16년 출산율이 40만 6천 명인데 2017년도 출산율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전문가들이 35만 못 넘는다고 한답니다. 그러면 16년에 비해서 거의 5만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럼 그 추산치를 보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결혼
출산율이 좀 낮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례로 같은 비례 방향으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한 큰 문제인데 이걸 뭐 전문가들은 드디어 무자식 상발자 시대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굉장히 전문 용어를 쓰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게 우리가 아까 명중 씨가 얘기한 비정규직 시대 이게 사실 좀 우리가 딱딱하게 얘기하지 말고 한번 해보죠. 제 주변에요. 20, 30대들 삶이 얼마나 황당한지 한번 돌이켜봐야 될 것 같아요. 4년제 나오면 스카이 서울 인서울 하려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럼 국립대 빼고 인서울 나오면 기본으로 빚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3,500이에요 기본이. 깔고 오는 거야 깔고. 연리 3%짜리로. 깔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취직을 할 수 있느냐.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지금 10명 중에 4명이 취직을 못해요. 4명이 취직을 못하는데 이 4명들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나머지는 비정규직으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규직은 한번 보자고요. 정규직은 밤새 제 시민의 눈 사무실 옆에 CJ 본사가 있거든요. 이것들 제가 한번 고발하려고 해요. 새벽 4시, 5시까지 일해요. 불만 켜놨겠지. 네, 어쨌든 거기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언제 섹스하고 언제 애를 낳냐고 결혼한 놈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맞아요. 그럼 비정규직은 2-3개씩 직장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24시 돌아다니면서 이거 저거 다 하고. 그리고 한번 보자고요. 지금 여자친구하고 데이트 한번 하는데 20만 원 정도 깨지죠. 10에서 15만 원 정도 깨지더라고요. 거하게 쓰시네. 아니죠. 커피 한 잔 계산해보세요. 식대 계산해보세요. 영화 보세요. 모텔비 해보세요. 15만 원인데 15만 원을 벌려면 시간당 6470 받으면 몇 시간을 벌어야 되는지 아세요? 끔찍하네. 끔찍합니다. 지금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요. 제가 지금 화도 열받아서 그러는데 그다음에 이들이 우리 아까 녹음하기 전에 핸드폰이 화제했는데 우리 패널들이 핸드폰 150만 원짜리 사면요. 24개월 동안 노예가 되는 거예요. 56,000원씩. 예를 들면 이런 걸 하다 보면 아무것도 내가 돈 쓸 게 없고요. 애인한테 목도리나 사줄 수 있는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연애를 하고 어떻게 데이트를 해요? 맞아요. 능력 있는 여자는 결혼하자니 애인이 직장이 없어. 비정규직이야. 키워봐야 내가 허당이야. 안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문제가 뭐냐. 제가 볼 때는 지금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아까 우리 권 PD가 얘기했는데 이러다가 우리나라 없어진다 이 얘기인데 저는 거기 동의해요. 이게 몇 년 가면 없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 사회가 굉장히 마초적인 국가이잖아요. 남성 중심 사회이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 직장도 다니면 아이 낳으러 들어가면 뭐 경력 단절 나지 남자들이 또 뭐 하지 어쨌든 그렇잖아요. 그럼 이거는 제가 볼 땐 특단의 조치는 뭐냐면요. 대학까지 다 무상 빨리 해야 됩니다 지금. 그리고요 그것만 해도 안 됩니다. 아이들이 결혼을 할 수 있는 돈이 없어서 키울 수 있는 바탕을 국가가 해주지 않으면 저는 지금 심각하다니까요. 올해 35만 명이라니까요. 뭐 한두 가지로 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예, 종합적인 대책을 좀 수립해야 된다. 우리가 정책을 엄청 연구하다 보니까 등록금 문제부터 시작해서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그런데 실제로 현실은 어떠냐. 얼마 전에 예산안 통과시킬 때 아동수당 그것도 5세까지 정도에 10만 원씩 주는 것도 또 몇 개월 딜레이를 시키는 알고 봤더니 아동수당이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었어요. 하다못해 후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도 아동수당을 있습니다. 근데 10만 원 주는 것도 지금 특히 보수 수구 세력들이 그것을 이렇게 막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인구 절벽은 그들이 만든 거예요. 맞습니다. 그들이 지금 온갖 겉대 반값 등록금 논쟁도 지금 시작된 지 언제예요? 아마 내년부터 바뀌는 부분이 분명히 또 있긴 한데 어쨌건 빨리 그러니까 우리가 막 적폐청산에 뭐네 하지만 사실은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됐다는 진짜 증거는 사람들이 결혼을 많이 하고 아이를 많이 낳게 되는 그런 시점까지 가는 거라서 당연히 그렇죠.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번에 아동수당 얘기를 꺼냈는데 이때 정말 국민들이 짱돌 들고 나왔어야 돼요. 그래서 자유한국당 조사버렸어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특단의 국민들의 요구사항이 집결되지 않고 위정자들이 뭐 해주겠지. 절대 안 바뀝니다. 두고 보십시오. 자유한국당 저렇게 도발하는데 어떻게 국회에서 통과가 됩니까? 앞으로의 추세 어떻게 될 것인지 추세 좀 보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올해 혼인 건수가 1974년에 25만 9,600건 이후에 43년 만에 최저치에 머물 가능성이 가장 큰데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 혼인 건수가 21만 2,300건, 지난해 같은 기간에 22만 7,800건보다 6.8%가 줄어든 거거든요. 통계를 작성한 334개월 동안 혼인 건수는 2만 건 미만이었던 적이 총 14번 있었는데 그중 3번이 올해 7월, 9월, 10월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다음 대선쯤에는 대선 캐치플레이즈가요. 결혼하고 싶은 나라 뭐 이런 게 등장하지 않을까 싶어요. 10년 전이었던가요? 대선에 나와가지고 어떤 분이 그랬죠. 결혼하면 1억 준다고. 허경영 씨.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는데 그중에 어떤 것부터 전해드릴까요? 좋은 것부터 하죠. 우병우 석방 시도 실패. 자, 우병우가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는데 기각됐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요. 이 구속 적부심에서 우병우가 직접 자기 변론을 했다고 그래요. 역시 법을 공부한 놈은 달라. 능력자. 아니 뭐 본인이 자격을 갖추고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죠. 처음에 왜 구속 영장 청구를 할 때 들어가면서 그랬잖아요. 달게 받겠다 이렇게 해놓고 들어가서 열흘 만에 내가 구속돼 있는 거 억울해. 갇혀본 적이 없거든 살면서.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미치는 거야. 한 10일 동안 내가 구속된 게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해달라고. 법이라는 게 웃긴 게 구속영장 청구를 하잖아. 그래서 법원이 어떤 사안들을 보고 이 사람 구속하는 게 맞아라고 청구를 했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절차가 또 있어. 그러니까 선택사항이긴 하지만 구속 적부심을 신청한다는 게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웃기지 않아요? 구속 영장을 발부한 건 발부한 건데 10일 만에 구속 적부심을 또 신청할 수 있어. 참 좋은 나라다 진짜. 그러니까 그 말은 조금 이따도 나오겠지만 구속 영장 절차가 불안하다는 걸 의미해요. 맞아요. 네, 불안하기 때문에 정식으로 재판부에 한번 이게 적합한지를 묻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도는 괜찮은데 법원 스스로도 또 수석으로 합격했던 우병우가 보기에도 사전 구속영장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고 허술하다. 보니까 어쨌든 서울중앙지법에 보니까 3명의 영장 전담판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도의 자체에도 불만이 있고 그에 대해서 자기가 법원이 잘 알기 때문에 부당하다라고 해서 했지만 국민 정서를 굉장히 무시한 처사고요. 그리고 이렇게 왜 어차피 구속될 놈인데 이렇게 하는 거냐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들은 국민의 심리를 아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과연 얼마나 국민이 적대적 감정이 어느 정도 수치인가를 계속 도발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은 기각을 해보면 국민들의 분노가 어느 정도 게이지가 올라와 있는지를 체크하면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자기들의 식구들을 감싸주려고 하는 하나의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다행히 신광열 판사가 구속 적부심을 맞지를 않았어요. 우병우와 같은 고향 경북 봉화라는 이유 그리고 서울대 법대 사법연수원 동기 그래서인지 구속 적부심 청구는 기각됐는데 이우철 부장판사 이 사람이 이제 그걸 기각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건 뭐 가정은 필요 없지만 신광열이었다면 구속 적부심이 받아들여졌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나쁜 소식. 참, 네.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까드리겠습니다. 예. 조윤선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근데 보통 예전 같으면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이런 개소리 했을 텐데 검찰도 이건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또 여기서 많이 들어본 이름 기각요정? 오민석? 나 진짜 뭐라고 그랬죠?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정말 낯익은 그 표현들이에요.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지금 이 용어가 쓰이고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뜻은 구속영장을 심사하는 판사들이 보기에는 피의자의 변명이 그래 심적으로 수긍 갈 만해 이게 이상해요. 그다음에 도주의 우려가 없다. 향후 재판에서 실형 선고가 예상될 정도로 혐의가 중한 부분이 없을 수가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무죄 선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죠. 다툼의 여지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요. 무죄 선고의 여지가 있다. 정식 재판에서. 그러기 때문에 신체를 구속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아니 이게 원래 헌법 정신에 의하면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 거는 맞습니다. 그것이 법원 전체가 대한민국 형사법 전체가 관통하고 있는 법 정신이고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 것은 맞는데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불구속 수사의 원칙은 맞지만 국기를 흔들 만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들 만한 이런 어떻게 보면 반역자의 행태를 보인 사람들에게까지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세워서 판단을 해야 되겠느냐. 첫 번째. 이거는 국민들의 법감정에 어울리지 않아요.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자, 보자고요. 제천 화재 사건에 빌딩주 구속됐죠.
자, 조윤선보다도 더 흉악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이 사람이야말로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보면 제천화재 빌딩주가 과연 대한민국 사법체계에서 대한민국의 경찰을 피해서 국외로 도주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을 가진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조윤선은요, 권력의 핵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해외로 도망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봐야 돼요. 이거 그냥 단어 그대로 보면. 그리고 이 조윤선의 밑에서 업무 지시를 받았던 사람이 이미 구속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같은 죄의 형량을 놓고 보더라도 구속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윤선은 계속 구속기각이 나오고 1년 실형의 집행유예를 받아서 풀려나오고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자, 이거는 첫 번째는 국민법감정에 어울리지 않는 판단을 구속영장 전담 판사들이 해버린다. 본인들의 의지에 따라서 해버린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판사들이 보기에 A, B, C 범인이 있는데 같은 울타리 안에서 공범의 죄를 저지른 것과 마찬가지인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구속, 누구는 불구속으로 판단을 한다. 그런데 굳이 이게 보면 유독 우병우와 조윤선에 그게 집중이 됐었어요. 불구속이라든지 선처해주는 게. 이거는 뭔가가 좀 문제가 좀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사법부내. 그러니까 어쨌든 오민석 판사는 조윤선을 유리공주로 봤던 거예요. 판결문을 보니까. 유리공주로 본 이유는 뭐냐면 비서가 갖다 주니까 받았다. 자기는 모르고 받았다 이런 거거든요. 주장이. 그건 박근혜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유리공주를 만든 겁니다. 지금 유리공주를 만들었는데 그게 이게 같은 사법부 내에서도 얼마나 이게 황당한 거냐. 아까 우리 명종 씨가 얘기했는데 김기춘이 지금 3년형을 받았고요. 자기 상관이었었죠. 김종덕 전 문화부 장관 전직 장관이 2년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정관주 전 1차관이 1년 6개월을 받았어요. 신동철이 전 정무 비서관이 1년 6개월을 받았거든요. 그다음에 김상률이 1년 6개월 받았죠. 조윤선이 집유 2년, 1년에 집유 2년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김소영이 1년 6개월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 다 구속됐어요. 근데 조윤선만 안 된 거야. 그렇다고 치면 지금 오 판사가 국민들한테 설명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러면 같은 죄목으로 돈을 갖다 준 놈은 구속이 돼 있는데 받은 놈은 왜 구속을 안 시켰느냐. 이게 아까 그래서 명종 씨가 얘기한 국민 정서에 너무 멀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유리공주론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사법계의 미인. 나름 사법계 내에서는 그렇게 통해요. 그래서 무한 배려를 지금 해주고 있다. 오민석이 지금 네티즌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이 저는 그게 이지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그 여지가 있다. 왜 그러냐면 그러면 다른 구속자들도 풀어줘야 돼요. 그렇죠. 네, 풀어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치면 이렇게 봅시다. 국정원이 돈을 상납한 문고리 3인방 다 구속돼 있는데 엄밀히 제가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오민석 판사처럼 문고리 3인방한테 적용을 하면 사실상 직접 업무에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뇌물로 보기 어렵다. 다툼의 소지가 있으므로 구속을 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뇌물을 받은 것을 박근혜가 시켜서 저는 받았어요라고 그러면 이거 받으라고 그래서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돈이더라고요. 그러면 무죄가 될 확률도 높다고 판사는 판단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판단한 게 뭐가 문제냐면 적어도 장관을 유리공주로 보지 않는 이상 거의 박근혜 레벨로 유리공주로 보지 않는 이상은 이 판결은 나오기가 어려운 판결이었어요. 맞아요. 자, 이게 조윤선이 지금 구속영장에 적시된 게 그겁니다.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500만 원씩 5천여만 원의 돈을 받았다. 이걸 이제 뇌물로 본 거거든요. 업무상 뇌물로 본 거고, 두 번째가 보수단체들한테 돈을 지원해서 보수단체들이 데모하는데 쓰게 만들었다. 그렇죠. 이게 직권남용이거든요. 이 두 가지 죄를 적용한 건데, 자, 공무원들 입장에서 가장 흉악한 범죄는요. 공무원이 저지르는 죄 중에 가장 흉악한 범죄는 뇌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직권남용이에요. 이거 외에 더 흉악한 범죄가 있나요? 공무원 범죄 중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장관을 했던 사람입니다. 권력의 핵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증거 조작이나 말 맞추기나 이런 것을 할 염려는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봐야 돼요. 우리 일반 서민들은요. 검찰에 불려가면 사신하면 떨듯이 떨지만 이런 사람들은 안 그렇거든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한테 유리한 얘기만 하지 절대 떨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판사가 아무리 미인계에 넘어가도 그렇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그게 돈이 받는 것뿐만 아니라 조윤선이 제가 지금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하고 함께 정경련을 압박해서 31개 보수단체 35억 원을 지원토록 강요했거든요. 이게 밝혀졌잖아요. 밝혀진 상황이에요. 네, 밝혀진 건데,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왜 오민석 판사는 우병우도 사실은 이제 기각 한 차례 했었던 거잖아요. 그 다음에 추선이도 지금 구속이 안 됐어요. 예, 네, 추선이 구속 안 됐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어 조윤선까지 지금 영장을 기각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쪽 파티에서만 유독 오민석이 기각을 하는 거냐. 이 문제에 본다면 오민석은 누군가의 특혜를 지금 주고 있다. 특혜를 받고 있다도 돼요. 네, 받고 있다. 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큰 문제에 대해서 답답한 게 뭐냐면 엄혹한 시절에는 대통령이 야, 쟤 구속시켜. 그럼 아무나 구속시켜버리고 이제 민주시대가 오니까 우리 착한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 내릴 수도 없잖아요. 판사는 사법부 독립권 때문에 하다 보니까 마음껏 국민과 정부를 우롱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밖에 판단을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제가 이제 제기하고 싶은 그 괘씸한 부분은 이 사법부가 사실은 검찰과 그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사법연수원들을 통한 동기나 동창들이잖아요. 다 사법연수원 출신들이란 말입니다. 거기서 수업을 같이 받은 사람들인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검찰이 무소불위의 그 권력을 휘두르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자기들 눈에는. 그래서 자기들은 사법부로서 검찰의 권력을 견제하겠다라는 그런 이상한 미몽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허황된 생각으로 검찰을 견제하려고는 욕심이 너무 강한 것 같다. 그러면서 되도 않고 말도 안 되는 정말 박근혜 같은 사람들한테는 적용하면 진짜 짱돌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박근혜나 김기춘 이런 애들한테는 적용 못하고 이 조윤선 같은 애들한테서 이제 반항을 하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트위터 같은데 반응 어떻습니까? 불편한 진실님의 트윗입니다. 얼마 전 조윤선을 집행유예로 풀어준 황병찬 판사를 아시나요? 그 판사 새끼는 동전통과 라면 몇 개 훔쳤다고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던 놈이죠. 약자에겐 한없이 강하고 강자인 김앤장 부인인 조윤선은 풀어졌죠. 오늘은 오민석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아주 기분이 잣 같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사실상의 사법부는 대통령, 권력자의 의지에 따라서는 행정부의 아래 개념이 될 수 있잖아요. 대법원장 임명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우병우 같은 자가 국정농단의 시스템 속에서 최소한 사법부에 지금 뭐 영장 전담 판사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입김이 들어갔다고 저는 보진 않는데 양승태라는 전임 대법원장이 지금까지 행위를 보면 어느 정도 요소요소에 자기들의 인맥을 배치하지 않았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사실상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뭐 사법부의 판단이 개지랄이고 같은 법을 놓고 이렇게 형평성도 어긋나고 검찰도 아무리 검찰 측이라고 하지만 법에 그렇게 벗어난 영장 청구나 이런 거 안 하거든요. 지금 저는 오민석이 문제라고 봐요. 근데 이 문제는요. 우리 명종 씨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 문제는 그냥 형사 사건이 아니에요. 국정농단 사건이고요. 그리고 탄핵이 됐던 사건입니다.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될 사건이 일반 그냥 뇌물수수가 아니에요. 근데 적폐청산 영장 기각률이 75%가 된다고 하는데 일반 기각률 23%에 비해서 3배나 높은 거예요. 지금 최근에 이제 오민석 판사 판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국민들의 상처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무슨 대안이 뭐냐.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 판사가 3명이서 이 모든 걸 다 감당하는 게 맞는 거냐. 그럼 판사가 아무리 내부에 지침이 있다 하더라도 구속영장 집행이 비문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있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판사 마음대로 3명이서 할 수 있는 거냐. 나는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방법이 선진국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구속영장 적부심이나 이런 것들을 배심원제로 돌리면 쉽습니다. 국민 20명이요 밤새워서 이걸 심의하는 겁니다. 집단지성을 이용해서. 왜 그걸 안 하는 전 이유를 모르겠고요. 이 중요한 사항을 대해서 판사 한 명이서 마음대로 그 판사가 신입니까? 민주주의는요. 민주주의 사법부는요. 반드시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20명이 함께 판사와 머리를 맞대고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해야 되는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입 안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걸 빨리 개선해야 된다. 신빈님 말씀처럼 농담처럼 짱돌이 아니고 그런 좋은 제도가 있어요. 그럼요. 배심원으로 하면 됩니다. 예. 예. 그리고 이렇게도 한번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최근에 김관진 풀려나고 뭐 김태호 구속 안 되고 뭐 여러 가지로 풀려난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게 주는 영향을 생각해보면 더 끔찍해요. 왜 그러냐면 봐라 이들이 지금 무리한 적폐청산 수사하고 있다는 역풍을 불게끔 해주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그렇죠. 되어버렸거든요. 네. 그런 측면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뭔가 정말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사이버사가 2012년 총선 때 30일 작전이라는 걸 했다는 문건이 국방부에 의해서 지금 공개가 됐어요. 30일 작전. 근데 이거 정말 재밌어요. 이거는 뭐 국민을 간첩 세력으로 보고 단계별로 뭐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치밀한 작전이 나왔는데 2012년 4월 11일 총선을 한 달 앞두고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해서 정부 비판에 대응하고 치적을 홍보하는 30일 작전. 이 문건이 김관진은 지금 석방됐는데 이 주도자가 김관진이고요. 전체적인 시스템은 청와대가 지금까지 이러이러한 작전을 잘했으니 치하하지만 조금 더 면밀하게 또 대응 방안을 보고하시오 하면은 국방부, 정확히 말하면 사이버사에서 김관진을 통해 가지고 또 어떤 계획을 수립해주고 이런 관계가 있어요. 주간 단위로 성과형 임무 수행을 했는데 이 단계별로 있어요. 주간 단위가. 1단계. 3월 12일부터 18일까지를 북한 개입을 경고하는 1단계로 설정을 했고요. 이게 무슨 민방위훈련도 아니고 다음에 2단계. 3월 19일부터 25일을 종북 위협 전파 주간. 예. 3월 26일부터 4월 1일까지를 중도 오염 차단. 이게 정말 빡치더라고. 그러니까 선거에 국민들이 움직이잖아요. 중도와 보수와 진보가. 근데 중도가 좌파들로부터 오염되는 것을 차단하는 주간이라는 거야. 그리고 총선 전주인 4월 2일부터 8일은 우익 결집 보호 주간. 그리고 4월 9일부터 총선 당일까지 3일 동안을 흑색 선전 차단에 집중하기로 한 것입니다. 정말 웃기지 않아요? 이게 뭐 우리 국민 알기를 거의 뭐로 알고 있는 이 중도 오염 차단이란 말이 정말 이게 섬찟하네요. 섬찟하죠.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얘기죠. 중도층이 진보 민주 세력들한테 오염되는 걸 막겠다는 거죠. 지금 이 예. 뜻이 정보 확산을 막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아, 이거 정말 이게 보면 심각합니다. 이 사이버사 이 문건이 공개된 거 이제 김관진이 어차피 사인했기 때문에 이제 머지 않았는데. 이 청와대 이명박 청와대에 보고가 된 문건이고 공식적인 서류이고요. 이런 의미입니다. 이 한 달 동안의 시스템 속에서 철저하게 민주 세력은 이 종북 세력으로 낙인을 찍어서 민주 세력을 한쪽으로 울타리를 쳐서 가둬버리고 그리고 걔네들이 얘기하는 이 종북 세력, 민주 세력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정보들이 중도 세력 그리고 보수 세력으로 정보가 확산되는 걸 차단하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1단계는 북한군을 끌어들입니다. 그죠? 그렇죠. 2단계는 이 북한군이 남한을 위협한다는 걸 전파해요. 그 다음에 3단계는 민주 진보 정책이 중도층을 설득하고 확산될까봐 이거를 오염으로 평가를 했고 이 오염을 차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간첩, 좌파 정책은 간첩이 사회를 혼란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 이렇게 이제 홍보를 했겠죠. 그 다음에 4단계는 이제 우익을 결집시키는 겁니다. 간첩을 비밀 우익을 결집시키죠. 그 다음에 5단계는 흑색 선전을 차단하는 겁니다. 이 흑색은 이 아이들이 볼 때 흑색이고요. 우리가 볼 때는 실제 부정부패의 의혹을 차단하는 겁니다. 이게 맞죠? 예. 예.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로 가서는 결국은 중도층을 끌어들여서 총선에서 이기려고 하는 술책이 보여서 결국은 새누리당이 당시 새누리당이죠. 예, 그래서 새누리당이 다수당으로 차지하는 계기가 됐던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와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에 고민하고 의혹을 제기했던 게 사실로 문건으로 밝혀졌고 이것이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사인 친필이 있다는 겁니다. 맞죠? 이건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나온 거고요. 이거는 선거 개입, 그러니까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을 했다라는 그 증거 자료이기도 하고요. 이 문건에서 나오는 게 웃기는 게 있습니다. 사이버서가 뭐 하는 데죠? 사이버 세계에서 인터넷이나 컴퓨터 이런 정보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게 사이버사의 목표예요.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안보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그 위협 그리고 내부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인데 이 문건에서 나오는 게 웃기는 말이 이겁니다. 한 명의 간첩이 100명의 종북 세력과 10,000명의 좌파를 만든다. 이 논리대로라면 그러면 국방부 사이버사나 국정원에서는 북한에 한 1,000명의 간첩만 보내면 북한을 무혈 점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안 하고
내부에서 북한에서 한 명의 간첩이 내려오면 여기에 물든 사람이 10,000명이 생기니까 우리가 이거를 내부를 단속을 해야 돼. 그리고 우리 편을 지켜야 돼. 라는 것을 선거직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사이버상에서 이 여론 작업을 벌였다는 거거든요. 그 선거 때요. 그 선거가 4월 11일 날 이게 19대 국회의원 선거인데 2012년 4월 11일 날 치러졌던 선거에서 이것 때문에라고 뭐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당시 새누리당이 152석 얻었고요. 그렇죠. 다음에 민주통합당이 127석, 그리고 통합진보당이 13석, 자유선진당이 5석, 무소속이 3명 의석을 가졌던 바로 그런 선거인데 충격적인 게 이런 거였어요. 한 명의 간첩이 100명의 종북 세력과 10,000명의 좌파를 만난다. 그러니까 이 진보 민주 세력이 있는 사람들은 다 간첩한테 세뇌 교육 받은 사람들이다. 예. 이게 단적으로 이거 종북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박사모 집회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써갖고 다녀요. 제가 그 이야기를 왜 하냐면 네. 지금 뭐 한 명의 간첩, 100명의 종북 세력, 10,000명의 좌파 이렇게 하는 거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불법성을 피해가려고 나름대로 머리를 쓴 거예요. 실제로 간첩이 어딨어. 근데 군이 이 행위에 개입하려면 간첩이라고 하는 안보에 관련된 단어가 등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앞에 있는 간첩은 사실 의미가 없는 건데 앞에다가 간첩을 집어넣어야만 자기들의 행위가 정당화되는 그걸 만들기 위해서 간첩이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인터넷이나 극우단체들의 인기 있는 언론인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사람들이 나만의 간첩이 1만 명이다 뭐 2만 명이다 했던 근거지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각종 집회에서 극우단체 집회에서 누구 간첩이라고 얘기한 게 이렇게 군이나 국정원이 이렇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그 허위사실로 세뇌가 된 사람들로 인해서 지금 국가가 분열의 열병을 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범국민적으로 저는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가 세뇌시킨 일반 국민들이 지금도 길거리에 나와서 현 정부가 간첩 정부다니 어쩌니 이렇게 호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가적 범 차원에서 다뤄줘야 된다. 방송이고 그다음에 이 전면적인 수사를 통해서 이들이 어떻게 더 점조직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이들이 지금은 향후에는 하지 않는 것인지 향후에도 이런 범죄가 내년 지방선거 이 범죄를 하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지금 이게 과거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자기 국군 내 수사기관을 감청했잖아요. 이 정부에서도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국방부 기무사가 국방부 수사팀을 감청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도 이 정부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럼 미래는 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는 거냐? 그래서 저는 이 수사를 전면적인 범국민적 차원에서 다뤄야 된다. 그래서 솔직히 나는 이 사이버사의 문건에서 이 한 명의 간첩이라는 게요. 과연 대한민국에 북한에서 온 간첩이 있다고 사이버사는 진정으로 믿었을까요? 잡힌 간첩 있어요? 없는지 알아요. 알면서 하는 겁니다. 저들이. 진짜 중요한 건 이 사건의 핵심 말이에요. 이명박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이버 사령부 관련 BH 협조 회의 결과라는 게 보도된 적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그게 2012년 3월 10일 날 이야기인데 여기서 청와대가 이 문건을 보고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청와대에서 나온 이야기가 이겁니다. 창의적인 대응 계획을 높이 평가하면서 주요 이슈에 대한 집중 대응을 또 연구해봐라.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명박이 관련돼 있는 게 맞죠.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이 문건이 최근에 국방부가 비밀 해제한 문건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 핵심 당사자인 김관진이 다 사인을 해요. 그 서류에다가. 근데 김관진은 누군가에 의해서 석방됐습니다. 그러게요. 에이, 참. 어쨌건 증거랄까 자료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면서 결국에는 이명박과 김관진은 또 구속이 될 수밖에 없는데 굉장히 지루하고 힘드네요. 증거가 나와도 정상적인 업무의 일환이었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갈 거 아니에요. 간첩 잡는다고. 그게 사법부가 한 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사법부가 한 편이 아니라면 이건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건 헌법에 나와 있어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특히 대한민국은 군인이 정치에 개입하는 거에 이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는 다시 국민이 들고 일어나야 된다. 이건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지금 6개월 후에 선거 있어요. 어떻게 할 건데요? 만약에 그 선거에서 또 이들이 암약해서 지자체장을 자유한국당이 차지할 경우 중간평가라고 해서 또 이 정부를 흠집내고 이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를 발목 잡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결국은 적폐청산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시 촛불의 AS가 필요하다. 네, 그렇지. AS 촛불. 자, 통일부의 혁신 TF 격이죠.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 여기서 오늘 방송하는 오늘 개성공단에 관련된 문제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여기에 대해서 결과 발표를 했어요. 내부 진상조사 같은 거죠. 간단히 말하면은 애초에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정부 발표는요, NSC에서 결정 내린 사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보다 이틀 정도 전에 이미 청와대에서 그걸 결정해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NSC는 요식행위로 하고. 근데 NSC 자체는 의결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된다. 이게 지금 원리예요. 그래서 개성공단 폐쇄에 관련해서는 박근혜의 청와대에서 임의적으로 내린 지시사항을 NSC 통해서 요식행위만 했다. 근데 정부 쪽에서는 NSC 의결사항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였는데 거기까지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저번에 우리 국정농단에 있어가지고 최순실 전체적으로 국정을 돌보는 팀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최순실을 포함한 몇 사람이. 그중에 무슨 이유에선지 모르지만 개성공단 폐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한마디가 일파만파 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이게 보면 국가의 중요 정책 사항들은요.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무총리가 주재하죠. 국무회의에서 문서로 발동이 돼요. 문서에 의해서 정책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박근혜가 대통령이라는 지위에 있다는 한 가지 이유로 그냥 구두상으로 명령을 해요. 개성공단 폐쇄하도록 하세요. 하니까 그리고 이틀 뒤에 NSC가 열려서 그것을 모양새를 갖춰주고 NSC는 자문기구인데 모양새를 갖춰주고 그냥 정부가 그거를 정책으로 밀어버렸다는 거죠. 국무회의 의결도 나지 않고 그랬다는 건데 문제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박근혜가 이렇게 구두로 했다는 것은요. 이것은 정말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이건 자기 아버지가 하던 거를 그대로 따라한 것밖에 없고요. 그 보고 배운 것밖에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자 그때를 보면 물론 북한이 핵 실험을 하고 했지만 중요한 것은요. 개성공단을 폐쇄한 것은 결정적으로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라는 거. 그것에 그 북한을 끌어들여서 다시 개성공단을 그러니까 북한 이슈를 계속 키워내기 위한 하나의 도발이었던 거죠. 대한민국의 수많은 이익과 중소기업들의 이익을 다 그냥 포기하면서 선거에 모든 것을 집어넣고 본인이 코너에 몰리는 것을 벗어나고자 그냥 하나의 사건을 이건 부풍 사건의 확대된 측면이라고 봐요. 이것도 일종의 부풍 사건으로 그냥 하나의 사건을 없는 사건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치가 있고 나서 두 달 있다가 20대 총선이 그렇죠. 된 거거든요. 아까 제가 그런 얘기 하나 드리고 싶어요. 국정농단 정확한 의미를 아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권력 자체를 거의 한두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걸 농단이라고 해요. 그렇죠. 국정농단의 대표적인 케이스. 정말 면밀한 분석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폐쇄하지 뭐 한마디 정도로. 이렇게 이슈가 돼서 막 극렬하게 대립을 하게 되면 선거에 훨씬 유리할 거야. 그렇죠. 분위기 확 잡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결과가 이제 증명이 되는 게 뭐냐면 장시호가 법정에서 통일대박론은 최순실 이모의 말이다. 라고 분명히 증언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있고 그러면 통일대박론이 어째서 나왔느냐라는 근거는 최순실이 우주의 기운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주 기운을 받으면 개성공단을 폐쇄하면 북한이 붕괴되니 그때 우리가 올라가서 대박 치자 이 논리잖아요. 남한이 미군을 앞세워서 북한을 무력으로 통일시키겠다는 그 북진 통일을 통해서 무력으로 통일을 잡겠다는 최순실의 우주 영적론이 이 개성공단을 중지시켰다는 게 지금 중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박근혜가 최순실로부터 전화 받고 언니 통일 대박이야. 빨리 개성공단 폐쇄해. 이렇게 하니까 NSC 국가 시스템으로 걸치지 않고 그냥 전화로 비서실장한테 야 폐쇄시켜. 이렇게 하니까 NSC 개최해서 폐쇄돼버린 거죠. 이런 게 지금 이제 밝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남북 관계는 지난 70년의 염원, 그 다음에 한반도와 한국인들의 오랜 염원이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고 하나하나의 북한과의 관계가 엄청난 대한민국 남한의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는 삶을 최순실 전화 한 방에 개성공단을 폐쇄해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지난 총선에서 종북몰이를 해대는 것. 이거는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거의 친위 구테타 수준이고요. 네, 구테타 수준. 이게 저는 이제 약간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여기서 약간 좀 사안을 틀어서 보는 게 이게 최순실이 한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개성공단 폐쇄는 사실은 최순실의 작품이라기보다는 저는
다른 시각으로 봅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집권 세력과 청와대죠. 그 다음에 현재 자유한국당 세력들, 그 당시에 새누리당 세력들의 연합 작품이다라고 봐요. 총선에서 이기기 위한 작전이었다고 보고요. 최순실 뒤에 있었겠죠. 예. 누군가. 그래서 이것을 뭐 최순실을 통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기획을 한 것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자유한국당 이 정당과 국정원, 사이버사, 국방부, 기타 등등 청와대를 다 포함한 세력들이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정말 무지막지한 패륜적인 짓을 한 거예요. 이거는 7.19 테타 버금간다고 봐요. 어쨌든 지금까지 밝혀지고 있는 것은 최순실이 전화 한 방에 개성공단이 폐쇄됐다는 것은 지금 하나 둘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배경에 최순실 뒤에 배경에 정치적인 어떤 암투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남북관계에 있어서 신중하지 못하고 최순실의 말 한마디에 폐쇄했다는 게 지금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강함으로 해서 능지처참을 해도 역사의 죄를 갚지 못할 중범죄입니다. 남북한 관계가 좋으면 무기를 살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왜 우리 국정농단 때 록히드 마틴 이야기가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진상규명된 건 없어요. 남북 관계에 있어서 개성공단은 불가역적이었어요. 박근혜부터도 어떤 일이 있어도 개성공단 폐쇄하지 않겠다라는 서약 비슷한까지 했던 게 그 개성공단이었거든요. 그거를 폐쇄를 하면 남북 관계는 급격하게 얼어붙으면서 한국이 무기를 사줘야 될 이유가 생기는 부분과 연관이 있다라고 의혹 제기를 해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선거에 이기는 목적, 다형도 목적이 있겠지만 선거의 목적. 근데 왜 안민석 의원은 그 후로 이야기가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최순실과 럭키드 마틴과의 관계에서는 그 당시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제기됐잖아요. 참 이런 부분에서는 좀 뭐랄까 의혹만 제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지점이 좀 안타깝고요. 주진님께서 이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작품이라는 거죠. 작품. 아까 우리 명종 씨가 얘기한 대로 작품이다. 이 최순실 뒤에 록히드 마틴사가 있을지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그래서 계획을 짰겠죠. 야, 개성공단 폐쇄해. 그러면 남한은 급격하게 얼어붙을 거야. 그러면 록히드 마틴사의 무기를 사들여. 그럼 내가 커미션 얼마 줄게. 이게 다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거 반드시 밝혀야 될 사항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완전한 대한민국 문재인과 손잡고 다시 하나 되는 우리 대한민국.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다담내 있죠. 그 돈 먹는 하마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돈 먹는 하마. 자유한국당의 이우현 의원 여러 가지로 뭐 돈을 받았네 만에 저번에 차용증도 막 만들어달라고 하고 난리 났었죠. 이분이 지금 자유총연맹의 전직 간부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받은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들을 전수조사하면 어마어마한 게 나올 거라고 보는 일각의 일종의 샘플 같은 겁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지금 뭐 공천 관련해서 헌금 받은 것도 10억이 넘어가는 사람이에요. 밝혀진 것만. 차용증 만들어달라는 참 희대의 코멘트 하고 있고. 검찰이 부르니까 병원에 가서 시술 받아버리고. 지금 이제 국회가 계속 회기가 연장되고 있어요. 임시국회가. 이 의원의 후원회장이라고 알려졌는데 후원회장도 아니야. 후원회장이기 때문에 후원금을 건넸다. 사실은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 경우는 그런 경우죠. 뇌물을 주고 반대로 무언가를 봐준 그런 케이스라고 봐야겠죠. 지금 이 의원도 그렇고요. 우리가 얼마 전에 방송으로 이야기했던 서청원 건도 그렇고 닥치는 대로 검은 게이트와 연관이 있다는 거잖아요. 저번에 그 야수님 증언에 의하면은 각종 제보가 다 서청원이 뭘 해먹었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체 이 사람들을 얼마나 썩었는지를 단적으로 이 의원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이 사건 나기 전에 이름 들어본 적이나 있어요? 몰랐죠. 그러니까 지역이나 어디서 요소에서 관련돼 있는 상임이나 있으면서 지역으로부터 관련 상임위에 있는 기업들로부터 엄청나게 뭔가를 받아 챙겼던 아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런 자들이 버젓이 지금도 국회에 있냐고요. 돈이나 받고. 자유한국당 다 깨끗한데 서청원하고 이 의원만 안 깨끗할까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검찰의 어떤 인력적인 한계, 사회적 분위기 한계도 한몫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유한국당 사람들 특별법 만들어가지고 자유한국당이 아니라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에 계시는 분이라도 뇌물 받고 이러신 분들 전부 다 탈탈탈 털어가지고 일정 정도 사실상의 국회 해산해주라는 정도로 뭔가 좀 단죄를 해야 됩니다. 찔끔찔끔 이렇게 드러나니까 우리 감각도 이제 약간 무감각해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촛불혁명이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촛불혁명만큼의 강도 높은 개혁과 개혁 정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국민들의 정서가 지금 법원에 전달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은 상위 1%가 국가 권력을 다 장악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사법부가
국회와 전혀 연관이 없을 것 같지만 국회의원의 자식, 조카, 사돈 다 연결돼 있고요. 대기업들도 다 사법부에 연결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말했던 지금 지탄받고 있는 한번 봅시다. 자유총연맹 김경재 이자가 누굽니까? 김대중 대통령 예, 쓰레기입니다. 지금 쓰레기로 전략한 거잖아요. 다 이런 수뇌부들이 다 그렇고 그 인맥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감싸주기를 사법부든 입법부든 행정부든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러면 과감하게 이거를 척결할 수 있는 것은 국민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더욱이 제가 지금 화가 난 건 뭐냐면 박근혜 임기 시절에 이명박과 박근혜 임기 시절에 가장 방방 떴던 날뛰었던 단체가 어디입니까? 자유총연맹하고 제한군인의 고엽제 전후의 경우에 새마을협회 이 관변단체인데 혈세로 전부 다 지금 지원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 단체 해산해야 돼요, 시발. 이 단체가 해산하지 않으면 이 다음에 또 이 악이 반복된단 말이에요. 완전하게 해체시켜야 됩니다, 국정원까지. 그러려면 아직도 우리가 더 분노하고 더 직결해야 된다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 맡기고 다 맡겨놓고 우리는 일상생활 하면 저 분명히 말씀드리면 30%도 정산 못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지난 9년 동안 곳곳에서 이렇게 헤쳐모은 걸 언제 정부가 답하고 언제 사법부가 답합니까? 우리 국민들 기억도 못합니다, 이거. 그래서 사실 이제 검찰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인력 문제도 있고 시간 문제도 있고 순서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공수처법이거든요. 공수처법이 발효가 되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만들면 이런 국회의원, 이런 그 아주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감찰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집중적으로. 그래서 고위공직자들이 비리를 저지를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게 공수처법이에요. 이 사건에 대한 얼개를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박근혜 정부 당시에 한국자유총연맹 간부와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상임고문을 지낸 윤 모 씨가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하던 윤 씨는 같은 지역에 있던 이우현 의원이 국회에 입성하자 뒷돈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예, 검찰이 지금 파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윤 모 씨가 한국전력 자회사의 자리를 청탁한다는 거야. 이 사람 건설회사 운영하는 사람이죠. 한국전력 자회사에 자리 선택한다는 게 보통 이제 이사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이 사람도 정치권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우현 이 사람에게 뇌물을 건네면서 그 자리를, 이 뇌물 구전이 이렇게 되는 거야. 만약에 이 사람이 한국전력 자회사의 어떤 이사 정도를 꽂히면 자기가 뇌물을 준 만큼보다 훨씬 더 많이 가져올 뭔가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그 중에 건설회사를 갖고 있었으니까 그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놈들이 한두 명이겠냐고요. 근데 정치 보복 탄압이라는 논리로 막 완곡에 저항하고 있는 거거든. 이 세력 자체는 사실은 자유한국당이라는 세력 자체는 민주주의 국가니까 살아남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정반대로 정말 깨끗한 군인들이 쿠데타 같은 걸 했다 그러면 바로 청사령이야, 이 사람들. 하는 짓 보면 진짜.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촛불혁명 이후에 그 정도 아까 막 권 PD가 얘기한 대로 그 정도의 강도 높은 척결을 했었어야 돼요. 진짜 저는 쓸었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사실 좀 어렵죠,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래서 어렵다. 저는 아까 우리 검찰 인력 부족이라고 했는데 특별검찰을 한 1000명 정도 채용해서요. 이거 뿌리 뽑아야 된다고 저는 그거 생각해요. 힘들어요. 그중에 일배 있을 가능성이 있어. 일배 검찰. 아이고. 자, 알겠고요. 정말 씁쓸한 어떤 단면을 보는 영양가 있는 이야기는 앞에 결혼 안 하는 사람들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쓰레기 같은 이야기밖에 없었습니다. 예, 알겠고요. 다음 방송에서 다시 시작해요.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8시 뉴스는 최근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의 방문으로 관심이 커진 아랍에미리트 원전과 관련해서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국정원이 이명박 정부 때 수주했던 아랍에미리트 원전과 관련해서 이면 계약이 있었는지 조사한 걸로 S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핵 폐기물과 폐연료봉의 국내 처리 문제도 그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검찰이 최근 수사 과정에서 관련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먼저 박상진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지난달 전 국정원 간부 A씨로부터 한 문서 파일을 압수했습니다. A씨는 박근혜 정부의 초대 국정원장인 남재준 전 원장의 최측근으로 남 전 원장이 지시한 내용을 받아 적은 뒤 파일로 정리를 해뒀는데 이 파일을 검찰이 확보한 겁니다. 그런데 문서 파일 가운데 남 전 원장이 취임한 직후인 지난 2013년 4월 초 청와대로부터 아랍에미리트 원전과 관련한
확인 요청을 받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수주했던 아랍에미리트 원전 계약 당시 이면 계약이 있었는지 여부를 알아봐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원전 수주의 조건으로 핵 폐기물과 폐연료봉을 국내로 반입하기로 했다는 의혹이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핵기술 이전을 미국이 반대해 조기 착공이 곤란하다는 내용도 확인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남 전 원장은 김장수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으로부터 이런 확인 요청을 받은 뒤 구속된 장호중 전 감찰실장에게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국정원의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와 청와대의 결과를 보고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0년 4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아랍에미리트 원전 핵 폐기물을 국내로 들여와 처리하기로 한 이면 계약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원전 핵폐기물 처리 책임은 주계약자인 한전이 맡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아닙니다. 이 원전 핵폐기물 처리는 UAE 측이 전적으로 맡도록 되어 있고요. 정부의 부인에도 한동안 똑같은 의혹 제기가 이어졌지만 아랍에미리트 원전의 계약 주체인 한국전력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확보한 문건에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 직후인 2013년 4월 국정원을 통해 이면 계약 여부를 확인했던 사실이 기록돼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도 이명박 정부의 설명을 믿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문건에는 핵 폐기물 한국 반입, 사용 후 연료봉 한국 보관, 이면 계약 조건 수주라고 적혀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면 계약이 사실이라면 폐연료봉 재처리 시설이 없고 보관 공간도 포화 상태에 다다른 우리나라로선 상당한 부담을 떠안은 셈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원전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상황에 검찰이 관련 문건을 확보한 만큼 이면 계약의 실체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지난 9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할 당시 서동구 국정원 1차장이 동행했습니다. 당초 동행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던 청와대는 동행 배경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자 뒤늦게 정보교류 차원이라는 모호한 설명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원전 수주 과정의 국정원 관여 정황이 박근혜 정부 당시 포착됐던 것으로 알려진 만큼 서동구 차장의 동행에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2013년 3월 취임 직후 국정원이 계약 과정이 공개되지 않은 부분에서 모종의 역할을 한 사실을 확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이면 계약의 존재 여부도 국정원이 가장 잘 알 것으로 보고 내부 감찰 조사를 지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남 전 원장에게 이면 계약 여부에 대한 진상 파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김장수 전 안보실장은 SBS와의 통화에서 이면 계약 진상 파악 지시는 기억나지 않는다,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전 국정원 간부 A씨는 문건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정확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2009년 12월 원전 수출을 계약하기 전 김태영 국방장관은 아랍에미리트를 2차례 방문해 군사교류협력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UAE 측에서 여러 가지 군에서의 좀 협조나 이런 거를 희망을 했습니다. 이런 포괄적인 그런 거를 저희가 스펙트럼을 제시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UAE 측에서는 굉장히 만족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듬해 6월 국방부는 정비와 군사훈련 노하우를 아랍에미리트에 전수할 육해공군 예비역을 모집했지만 지원 인력 부족 등으로 파견이 보류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 다시 아랍에미리트 비행훈련센터 설립 계획을 세웠습니다. 굉장히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브로커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한국 쪽하고 이렇게 접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엔 인력이 꾸려져 파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 3월 사업은 취소됐습니다. 2013년 3월 그 시기쯤 돼가지고 특별한 설명 없이 모든 것들이 종결됐다, 끝났다. 그 연락을 받고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의 원전 수출에 대한 의혹을 들여다보면서 원전 수출의 대가로 보이는 군사 협력에도 선을 그은 걸로 보입니다. 아랍에미리트로서는 우리나라와 군사 협력을 맺은 뒤 국산 무기 수입을 30배나 늘려간 상황.
군 관계자는 우리가 군 지원 약속은 어기고 돈만 벌어간 셈이어서 아랍에미리트의 감정이 단단히 상했었다고 말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예, 12월 28일 목요일 무려 2년 전에, 정확하게 2년 전에 박근혜의 한일 위안부 합의 일방적인 발표가 있었던 그런 날이기도 하고요. 자, 2년 동안 그 빡침을 간직하고 아직까지 방송을 하고 계신 우리 신비님.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시고요. 감기 때문에 죽겠어요. 빡친 신비? 감기 걸린 신비. 참. 짱돌로도 안 되더만 감기는. 짱돌을 갈아 마셔야지. 짱돌을 그냥 갈아 마시는 게 아니고요. 소주에다가 고춧가루를 타가지고. 그렇게 먹어야 떨어지는. 아니지, 너 감기야? 이리 와. 짱돌로 막 조사버리면 돼. 너 감기? 이리 와. 막 조사면 돼. 네. 나는 저번에 이런 황당함이 참 컸어요. 자, 명정님. 안녕하세요. 유명정입니다. 예, 어서 오시고. 자, 우리 마차님도.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요즘 새날 달력 포장하느라 힘드시죠? 네, 그런데 오늘 또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어떤 분께서 21,000원 입금하셔야 되는데 0을 하나 더 붙이셔서 21만 원을 입금하시는. 아, 그거 신비 주라고 이렇게 썼을 거예요. 아마 나머지는 신비 줘 이렇게 차비하고. 그래서 깜짝 놀라서 바로 연락드리고 나머지 금액을 돌려드렸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근데 동그라미 3개를 더 쳤어요. 끔찍하다 진짜. 아이고. 또 어떤 분한테는 그게 생활비 보통 이제 여기 후원이나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어떤 생활비 기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21,000원 보낼 거를 21만 원 보냈다고 하면은 이분은 최소한 한 3, 4일은 굶으셔야 돼요. 이분은 굉장히 부자네. 10만 원 이상 통장에 있다는 게 대단한 겁니다. 아, 제가 전화 드릴 때까지 모르고 계셨더라고요. 이런 게 있어. 그게 손떨림 현상이라고 우리 그 시민의 눈에서 한참 문제 제기했던 거 있잖아요. 손떨림 현상. 공 하나 더 치는 거. 근데 요즘에는요, 글자를 치시지 말고요. 송금할 때 10,000원 단위, 10만 원 단위 이걸 여러 번 누르면서 하는 게 있어요. 10만 원 4개 누르면 40만 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쓰시는 건 어떨까 한번 알려드려보고. 자, 어쨌건 오늘도 재밌게 즐겁게 많은 분들이 그러십니다. 신비님 나오는 방송이 제일 재밌다. 예. 아, 그래요? 재미는 있죠. 제가 재밌는 사람이 아닌데. 오늘은 좀 그 목소리가 이상하더라도 봐주세요. 예. 아, 그리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마차님, 야수님, 뭐 명정님 이런 분들만 달력 포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늦어져요. 왜냐하면 양이 많아서 많은 분들 양해 바라고요. 저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편집을 해야 되거든요. 자, 출발하겠습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자, 아주 중요한 뉴스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뉴스예요. 어쩌면 몇십 년 후에는 한민족이 지금 이 결혼과 출산율의 차이가 있는데 출산율이 지금 2016년도 40만 명밖에 태어나지가 않았어요. 그죠? 그럼 15년도에 43만 명밖에 안 돼요. 13년을 거슬러 가면 43만 6천 명이죠. 가장 정점을 이뤘던 게 2007년도 아까 결혼 건수 높다고 했죠. 2007년도에 결혼 건수가 34만 4천 명이었단 말이죠. 그때 출생아 수가 49만 3천 명이었단 말이에요. 결혼율과 출산율이 비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16년 출산율이 40만 6천 명인데 2017년도 출산율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전문가들이 35만 못 넘는다고 한답니다. 그러면 16년에 비해서 거의 5만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럼 그 추산치를 보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결혼율이 좀 낮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례로 같은 비례 방향으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한 큰 문제인데 이걸 뭐 전문가들은 드디어 무자식 상발자 시대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굉장히 전문 용어를 쓰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게 우리가 아까 명중 씨가 얘기한 비정규직 시대 이게 사실 좀 우리가 딱딱하게 얘기하지 말고 한번 해보죠. 제 주변에요. 20, 30대들 삶이 얼마나 황당한지 한번 돌이켜봐야 될 것 같아요. 4년제 나오면 스카이 서울 인서울 하려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럼 국립대 빼고 인서울 나오면 기본으로 빚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3,500이에요 기본이. 깔고 오는 거야 깔고. 연리 3%짜리로. 깔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취직을 할 수 있느냐.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지금 10명 중에 4명이 취직을 못해요. 4명이 취직을 못하는데 이 4명들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나머지는 비정규직으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규직을 한번 보자고요. 정규직은 밤새 제 시민의 눈 사무실 옆에 CJ 본사가 있거든요. 이것들 제가 한번 고발하려고 해요.
새벽 4시, 5시까지 일해요. 불만 켜놨겠지. 어쨌든 거기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언제 섹스하고 언제 애를 낳냐고 결혼한 놈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맞아요. 그럼 비정규직은 2-3개씩 직장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24시 돌아다니면서 이거 저거 다 하고. 그리고 한번 보자고요. 지금 여자친구하고 데이트 한번 하는데 20만 원 정도 깨지죠. 10에서 15만 원 정도 깨지더라고요. 거하게 쓰시네. 아니죠. 커피 한 잔 계산해보세요. 식대 계산해보세요. 영화 보세요. 모텔비 해보세요. 15만 원인데 15만 원을 벌려면 시간당 6470 받으면 몇 시간을 벌어야 되는지 아세요? 끔찍하네. 끔찍합니다. 지금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요. 제가 지금 화도 열받아서 그러는데 그다음에 이들이 우리 아까 녹음하기 전에 핸드폰이 화제였는데 우리 패널들이 핸드폰 150만 원짜리 사면요. 24개월 동안 노예가 되는 거예요. 56,000원씩. 예를 들면 이런 걸 하다 보면 아무것도 내가 돈 쓸 게 없고요. 애인한테 목도리나 사줄 수 있는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연애를 하고 어떻게 데이트를 해요? 맞아요. 능력 있는 여자는 결혼하자니 애인이 직장이 없어. 비정규직이야. 키워봐야 내가 허당이야. 안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문제가 뭐냐. 제가 볼 때는 지금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돼. 아까 우리 권 PD가 얘기했는데 이러다가 우리나라 없어진다 이 얘기인데 저는 거기 동의해요. 이게 몇 년 가면 없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 사회가 굉장히 마초적인 국가이잖아요. 남성 중심 사회이고 한번 생각해보자고. 직장도 다니면 아이 낳으러 들어가면 뭐 경력단절 나지 남자들이 또 뭐 하지 어쨌든 그렇잖아요. 그럼 이거는 제가 볼 땐 특단의 조치는 뭐냐면요. 대학까지 다 무상 빨리 해야 됩니다, 지금. 그리고요, 그것만 해도 안 됩니다. 아이들이 결혼을 할 수 있는 돈이 없어서 키울 수 있는 바탕을 국가가 해주지 않으면 저는 지금 심각하다니까요. 올해 35만 명이라니까요. 뭐 한두 가지로 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예, 종합적인 대책을 지금 수립해야 된다. 우리가 정책을 엄청 연구하다 보니까 등록금 문제부터 시작해서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그런데 실제로 현실은 어떠냐. 얼마 전에 예산안 통과시킬 때 아동수당 그것도 5세까지 정도에 10만 원씩 주는 것도 또 몇 개월 딜레이를 시키는 알고 봤더니 아동수당이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었어요. 하다못해 후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도 아동수당을 있습니다. 근데 10만 원 주는 것도 지금 특히 보수 수구 세력들이 그것을 이렇게 막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인구 절벽은 그들이 만든 거예요. 맞습니다. 그들이 지금 온갖 겉대 반값 등록금 논쟁도 지금 시작된 지 언제예요? 아마 내년부터 바뀌는 부분이 분명히 또 있긴 한데 어쨌건 빨리 그러니까 우리가 막 적폐청산에 뭐네 하지만 사실은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됐다는 진짜 증거는 사람들이 결혼을 많이 하고 아이를 많이 낳게 되는 그런 시점까지 가는 거라서 당연히 그렇죠.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번에 아동수당 얘기를 꺼냈는데 이때 정말 국민들이 짱돌 들고 나왔어야 돼요. 그래서 자유한국당 조사버렸어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특단의 국민들의 요구사항이 집결되지 않고 위정자들이 뭐 해주겠지. 절대 안 바뀝니다. 두고 보십시오. 자유한국당 저렇게 도발하는데 어떻게 국회에서 통과가 됩니까? 앞으로의 추세 어떻게 될 것인지 추세 좀 보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올해 혼인 건수가 1974년에 25만 9,600건 이후에 43년 만에 최저치에 머물 가능성이 가장 큰데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 혼인 건수가 21만 2,300건, 지난해 같은 기간에 22만 7,800건보다 6.8%가 줄어든 거거든요. 통계를 작성한 334개월 동안 혼인 건수는 2만 건 미만이었던 적이 총 14번 있었는데 그중 3번이 올해 7월, 9월, 10월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다음 대선쯤에는 대선 캐치플레이즈가요. 결혼하고 싶은 나라 뭐 이런 게 등장하지 않을까 싶어요. 10년 전이었던가요? 대선에 나와가지고 어떤 분이 그랬죠. 결혼하면 1억 준다고. 어경영 씨.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는데 그중에 어떤 것부터 전해드릴까요? 좋은 것부터 하죠. 우병우 석방 시도 실패. 자, 우병우가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는데 기각됐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요. 이 구속 적부심에서 우병우가 직접 자기 변론을 했다고 그래요. 역시 법을 공부한 놈은 달라. 능력자. 아니 뭐 본인이 자격을 갖추고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죠. 처음에 왜 구속 영장 청구를 할 때 들어가면서 그랬잖아요. 달게 받겠다 이렇게 해놓고 들어가서 열흘 만에 내가 구속돼 있는 거 그래 갇혀본 적이 없거든 살면서.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미치는 거야. 한 10일 동안 내가 구속된 게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해달라고. 법이라는 게 웃긴 게 구속영장 청구를 하잖아. 그래서 법원이 어떤 사안들을 보고 이 사람 구속하는 게 맞아라고 청구를 했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절차가 또 있어. 그러니까 선택사항이긴 하지만 구속 적부심을 신청한다는 게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웃기지 않아요? 구속영장을 발부한 건 발부한 건데 10일 만에 구속 적부심을 또 신청할 수 있어. 참 좋은 나라다 진짜.
그러니까 그 말은 조금 이따도 나오겠지만 구속영장 절차가 불안하다는 걸 의미해요. 맞아요. 네, 불안하기 때문에 정식으로 재판부에 한번 이게 적합한지를 묻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도는 괜찮은데 법원 스스로도 또 수석으로 합격했던 우병우가 보기에도 사전 구속영장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고 허술하다. 보니까 어쨌든 서울중앙지법에 보니까 3명의 입장 전담 판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도의 자체에도 불만이 있고 그에 대해서 자기가 법원이 잘 알기 때문에 부당하다라고 해서 했지만 국민 정서를 굉장히 무시한 처사고요. 그리고 이렇게 왜 어차피 구속될 놈인데 이렇게 하는 거냐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들은 국민의 심리를 아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과연 얼마나 국민이 적대적 감정이 어느 정도 수치인가를 계속 도발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은 기각을 해보면 국민들의 분노가 어느 정도 게이지가 올라와 있는지를 체크하면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자기들의 식구를 감싸주려고 하는 하나의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다행히 신광열 판사가 구속 적부심을 맞지를 않았어요. 우병우와 같은 고향, 경북 봉화라는 이유, 그리고 서울대 법대 사법연수원 동기. 그래서인지 구속 적부심 청구는 기각됐는데 이우철 부장판사 이 사람이 이제 그걸 기각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건 뭐 가정은 필요 없지만 신광열이었다면 구속 적부심이 받아들여졌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나쁜 소식. 참, 네.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까드리겠습니다. 예. 조윤선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근데 보통 예전 같으면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이런 개소리 했을 텐데 검찰도 이건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또 여기서 많이 들어본 이름 기각요정? 오민석. 나 진짜 뭐라고 그랬죠?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정말 낯익은 그 표현들이에요.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지금 이 용어가 쓰이고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뜻은 구속영장을 심사하는 판사들이 보기에는 피의자의 변명이 그래 심적으로 수긍 갈 만해 이게 이상해요. 그다음에 도주의 우려가 없다. 향후 재판에서 실형 선고가 예상될 정도로 혐의가 중한 부분이 없을 수가 있다. 지구상에 사라질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진짜로 결혼들 안 해요. 아이도 안 낳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에게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문 대통령이 최근에 뭐 국무회의나 수보에서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해요. 젊은 사람들이 결혼 안 하겠다. 아이 안 낳겠다. 이런 분위기로 가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10월 달에 혼인 건수가 있잖아요. 월별 통계를 작성한 게 2001년도부터래요. 근데 그 기준으로 했을 때 이번 10월이 가장 적었답니다. 17,400건.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인데 그게 가장 적었고요. 지난해 10월과 비교해서도 20% 정도 감소했고. 20%면 되게 큰 건데. 건데. 내년은 더 심할 겁니다. 이게 그냥 3, 4% 빠지는 것도 심하게 빠진 거거든요. 20% 빠졌다고 하면은 결혼을 정말 안 한다는 게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도 주위에 보면은 뭐 다녀오신 분들 말고 아예 안 가신 분 중에 대표적으로 야수님 이런 분들 있잖아요. 우리 패널들 중에 결혼 안 하고 지금도 이렇게 총각으로 또는 처녀로 계시는 분도 있잖아요.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손해 마이너스 1 하나만 낳거나 저 같은 경우 우리 곰피디도 하나밖에 안 낳죠. 네, 그러니까 손해 보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말이에요. 이게 기사가 좀 잘못됐습니다. 요즘 방송들이 생각 없이 쓰는데 아이 안 낳고 결혼도 안 하는 한국이 아니에요. 아이도 못 낳고 결혼도 못 하는 한국이야죠. 이해가시죠? 그렇죠. 예. 하고 싶은데 못 하는 못 거잖아요. 하는 겁니다. 사실. 안 하고 싶은 게 아닌 거죠. 그리고 꼭 결혼을 해야만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이것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렇죠. 게 결혼하지 않아도 사실혼 아니면은 동거 이런 뭐 프랑스처럼 팍스라고 하는데 그 정도만 유지를 하더라도 사실상 법적 가족으로 인정을 해주고 아이를 낳고 사는데 문제 없도록 그렇게만 해주면은 훨씬 이 출산율이 더 낮지 않을까. 제 여사친도 한 명 있는데 그분은 결혼 안 하고 아이만 낳았어요. 결혼하기에는 너무 두 가족을 차리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자기 능력껏 되는 만큼 아이만 하나 낳아서 키워요. 잘 키웁니다. 사실 이 결혼과 출산율의 문제는 이게 시대가 변해가면서 어쩔 수 없이 변해가는 양상이기는 해요. 어떻게 개인의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시대로 이제는 접어들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기는 해야 돼요.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먼 훗날 정말 그 인구 절벽이 심해져서 사회에서 노동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생산적으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인구가 너무 적으면 복지도 할 수가 없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런다고 봤을 때 사실 정부나 국가의 기본적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런 결혼을 늘리고 출산율을 늘리고 할 것인가는 굉장히 심각한 고민 사항인데요. 사실 지난 9년 동안은 땜빵 처방, 그냥 생색내기 처방 외에는 없었다고 봐요. 가장 심각하게 출산율과 결혼율을 결정짓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크게 뭉뚱그려서 보면 복지거든요. 안정된 일자리, 그리고 주거 공간을 부담 없이 만들어낼 수 있는 주거, 주택에 대한 문제, 그리고 교육에 관한 문제. 이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 물론 한꺼번에 치솟지는 않아요. 이게 10년, 20년 단위로 장기적인 과제로 이거는 서서히 변하는 것이라 이 세 가지 문제만 확실하게 결정이 되더라도 출산율과 결혼율은 같이 더불어서 올라갈 거라고 봐요. 거기에 더해서 중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정책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경력 단절의 문제, 여성 노동자들의 엄마가 되고 나서의 경력 단절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전체 사회 시스템이 변해가야만이 이것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오케이, 동의하고 어쨌든 노동 문제가 나왔는데 환경을 보면 2016년 기준에 임금 노동자가 1,967만 명 정도 있는데 이 정도 정규직이 1,318만 3천 명 정도 되고요. 나머지 이제 한 600만이 비정규직. 이거는 노동부 통계인데요. 이건 거짓말입니다. 제가 볼 땐 1,000만이 넘어갔어요, 비정규직이. 근데 비정규직이 1,000만 시대에 당연하게 지금 출산율을 보면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것과 혼인 비율을 보면 혼인 건수가 지금 2016년에 28만 2천 건이었어요. 가장 정점을 이루었던 게 2007년도 34만 4천 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전부 다 하향 곡선을 내리고 있었죠. 근데 이 시기에 비정규직이 급증한 시기예요. 그래서 비정규직 아까 우리 명종 씨가 얘기한 그 부분에 100% 지금 동의를 하는 것이고요. 가장 큰 문제는